안녕하세요. 조윤중입니다. 기초-GS 진행하겠습니다. 기초-GS에서는 오늘은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라고 답안 작성 시간이 없었고, 내일부터는 50점 1시간 답안 작성합니다. 그래서 2시에 오시면은 문제지하고 답안지가 있을 거니까 오늘 설명 들은 대로 최대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1시간 강평,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최신 개정법하고 판례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초-GS는 전부 다 프린트물로 자료가 진행이 됩니다. 따로 별도 교재는 없어요. 답안지. 이것은 제가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특허법에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 쟁점마다 답안지가 다르면은 여러분들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언어 하나를 공부했을 때 다른 것을 공부해서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쌓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답안지가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할수록 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일관된 답안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학원가에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일관된 답안지가 있었는데 특허상표가 그게 없다는 애매한 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요지. 참고로 제가 잡아드리는 이 답안지 스타일은 이미 법대에서는 정형화된 거예요. 이거를 제 뭐 기본 강의나 기출 강의나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예 법대에서는 영어로 앞글자 따갖고 약칭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요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쟁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저는 좀 기계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있을 거예요. 정답을 살짝 흘려주세요. 문제요지가 첫 번째, 교수님께서 그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 있죠. 그거를 그대로 읊으면은 뭐하러 똑같은 소리 반복하냐, 이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묻는 바를 설문하고 다르게 변형시키면서 읊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정답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정답을 어떻게 집어넣는지는 제가 이따가 답안 작성 실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과 묻는 바를 짬뽕 시키시면 돼요. 얘는 각 문제당 어떤 거는 제가 예시에서 한 2줄까지도 가는데 보통은 한 줄에서 1.5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교수님께서 특강 시간에 아니 뭐 설문을 묻는 바를 뭐하러 반복해서 쓰냐, 이러면 점수 뭐가 나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걸 잘못 착각해갖고 문제요지는 쓰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라 묻는 바하고 똑같이 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쟁점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거지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써주세요. 기본 포맷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 이건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판단 기준. 얘가 1차 공부할 때 배우셨던 법과 판례를 적는 항목입니다. 2차 답안지라는 것은 논술이고, 논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걸 말하는데, 견해를 피력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1차 때 배웠던 내용들을 써요. 법이면 법, 판례면 판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차 판례 강의에서도 그런 거 많이 예시를 보여드렸었는데, 기존의 법과 판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게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타당하다, 부당하다, 판례에 대해서 타당하다, 부당하다, 요거 치는 겁니다. 그게 2차 답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답안지에서 점수 주는 데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걸 검토라고 합니다. 법과 판례를 나열하고 이 법과 판례, 법은 국회의원이고 판례는 판사님인데 그 태도를 나도 옹호한다. 나는 좀 다른 시각이 있어서 비판한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가끔 어떤 문제는 학설이란 걸 쓰라고요. 학설이란 건 뭐냐면 법은 그 국회의원께서 만드신 거, 판례는 판사님께서 만드신 거, 학설은 대학교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학교 교수님께서 자신의 검토를 쓴 거. 여러분의 검토 쓰는 건 여러분 답안지. 교수님께서 검토 쓰신 걸 학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종강이 됐고 조만간 기출문제집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회에서는 학설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시험 문제가 간혹 있었어요. 그때는 학설도 같이 써줍니다. 얘는 문제에서 요구하면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 잘못 공부하면 산으로 갑니다. 뭐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학설을 배우고 계시고 학원 강사가 얘기했다고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란 거 굉장히 많은데 민사소송법은 학설이 중요해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허법은 학설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학설도 그 일본에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학설이 많지가 않아요. 때문에 거의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아예 기출문제에 있어도 저렇게 학설을 요구하는 쟁점들이 있다고 했었죠. 몇몇 중요한 학설은 있긴 있어요. 그것을 제 기본서하고 그다음에 그 사례지 핸드북 거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본서하고 사례지 핸드북에 없는 학설은 아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문제에 나와도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문제에서 주면 쓰는 거고 그런데 이거 쓸 말들은 분명히 제 기본서하고 사례지 핸드북이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안 줬으면 제 기본서나 사례지 문제에서 외운 게 있으면 쓰고 외운 게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목차는 반드시 필수 목차는 아니다. 참고로 사례지 핸드북은 한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안에 기출문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지 핸드북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서는 지금 나와 있고요. 얘가 답안지의 메인. 얘가 가장 많은 비중.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한 판단 기준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사항을 적용합니다. 문제에서 뭐 갑을병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이 등장할 거고 뭐 어떤 거절 이유라든가 심사님의 심사 결과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것을 대입해서 푸는 것, 그걸 구체적 판단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 사안 포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정답. 얘가 정답. 요거 판단 기준 갖다가 구체적 판단 사안 포섭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미 배운 법하고 판례가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는 그렇게 하는 거지. 2차는 그게 아니에요. 2차 제가 논술이라고 그랬었죠. 2차가 판단 기준을 갖다 구체적 판단 사안 포섭을 하는 게 뭐냐면 법과 판례를 일단 제시하고 여기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당으로 가. 그러면 독자적인 판단 기준 설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 독자적인 판단 기준 설정한 것 갖다가 얘를 해결하는 거고 타당으로 가. 그럼 이제 1차 때 배웠던 법과 판례로 그대로 해결하는 거고 그게 2차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한 번 더 점핑해보라는 게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는 딱 표면적인 것까지만 공부하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특허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습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단기 합격이에요. 단기 합격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변리사 쓸 때 다시 스터디하는 게 아무래도 현명하죠. 그래서 이거 검토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 사고보단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제가 정해드린 걸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게 전부 다 기본서하고 사례지 핸드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린 걸 이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우려면 선의의 후함기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제가 제시해드린 검토를 외우게 제가 한번 이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본서나 사례 강의에 쓰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거대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사고하려고 하시면은 좀 많이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나 지나친 논리적 점핑이 돼서 교수님한테 인식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점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쓰는 시험은 맞지만 제 견해대로 그냥 쓰세요. 그게 단기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저는 답안지용으로 웬만하면 다 타당으로 쳤습니다. 그래야 판례 외우고 검토 외우는 게 내용이 적어요. 부당으로 치면 판례도 외우고 부당도 외워야 되니까 내용이 많아집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타당 쳤는데 몇몇은 부당으로 치는 게 외우기 더 쉬운 게 있어요. 제가 1차 판례 강의에서 몇 개 판례는 부당을 쳤었는데 그 중에서도 극히 소수는 제가 답안지에 부당 쳐놨습니다. 그 부당 쳐놓은 것들은 사례자인들이 다 있어요. 걔네들만 부당을 외우시면 좋고 나머지는 외우는데 편하기 위해서 다 타당으로 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따가 이거 답안지 요거 읽으면서 다시 볼 건데 가사 부당으로 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특강 시간에 교수님마다 견해가 달랐대요. 제가 이제 특강 들으신 분들한테 교수님들이 민사소원법은 답안지를 주는데 특허법은 답안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답안지를 봐야 우리가 어떤 게 점수가 높은 답안지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수험생 분들한테 제 수험생 분들이 각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특강할 때마다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하라고 했었어요. 그 질문한 것 중에 이것도 이제 누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부당으로 치면은 구체적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서 이거 판단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게 좀 갈립니다. 어떤 교수님은 네가 여기서 부당 쳤으면 당연히 여기서 네가 설정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 판단을 써야지라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점 읽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당을 쳤다 하더라도 부당 몇 개 안 쳤습니다. 한 두세 개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부당 쳤다 하더라도 구체적 판단은 무조건 판례대로 적용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 말씀이 맞고 그게 전통적으로 법대에서 하는 일은 맞는데 채점을 하실 때 이거 너무 지겹기 때문에 순식간에 채점합니다. 순식간에 채점했을 때 내가 판례 전부 다 알면서도 추가적으로 부당을 친 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그걸 착각하시고 얘 판례 모르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요것만 읽다 보다가 그래서 부당으로 치는 게 한 두세 개 있을 건데 그것도 밑에 한 줄만 써주세요. 다만 이하 판단 기준은 판례 태도대로 설정해서 사안 포섭한다. 여기는 무조건 법과 판례대로. 그 다음에 오늘 예시 답안지 볼 건데 예시 답안지 보면 저는 이걸 구체적 판단하는 결론을 하나의 목차로 씁니다. 왜냐면 이 소리가 좀 중복이 돼갖고 나누기가 애매해서 저는 하나로 합쳐놨어요. 얘네들 또 합쳐서 이게 이제 문제 유형마다 다릅니다. 어떤 문제 유형은 사안 포섭을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 줄에서 네 줄이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유형들은 사안 포섭할 게 별로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사안 포섭할 게 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한 1.5줄로 정리하고 얘는 문제에 따라서 1.5줄에서 한 3, 4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판단 기준이라는 게 한 개 쓰는 문제도 있고 총괄적 사례와 해결형 문제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을 2 이상 써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많게는 뭐 3개까지 쓰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지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랬을 때 만약에 판단 기준이 복수개, 2개 이상이면은 그 각각의 판단 기준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 개념으로 우위를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기출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맨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그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안지 쓰는 건 계속 예시 답안 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갑하고 을이 공동 추론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1차 틱한 문제인데 2차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케이스 1. 문제 1이죠. 문제 1이라고 할까요? 갑 또는 을 중 단독으로 심사 청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 문제 2번. 갑과 을이 아닌 병, 완전 제3자가 심사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올해 4번 문제였습니다. 그럼 요 문제하고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특허법 11조예요. 특허법 11조에서는 공동추론했을 때 공동추론인 중 1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각자 대표입니다. 뭔지 기억나시죠? 공동추론했을 때
대표자 선임했다. 그러면 대표자 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대표자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건 사실 1차 할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조문에 명확하게 안 써 있어서 이거 방식 위반이 됩니다. 근데 방식 위반 중에 서류 관련지 절차 관련지 그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좀 방식 위반이에요.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데도 대표자가 아닌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뭔가 방식 위반입니다. 대표자가 없어. 그러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각자 대표라고 하고요. 무슨 소리냐면 혼자 밟다 하더라도 방식 위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의무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11조 1항 갖고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 빠진 거 걔네들은 같이 밟아야 돼요. 같이 밟지 않으면 그 방식 위반이 됩니다. 방식 위반은 같은 반려 아니면 무효인데 정확하게 법조문에 없는 것은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 없어요. 방식 위반된다 답안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판단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예 이렇게 해버릴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잘 됐네요. 이거 가겠습니다.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초안을 잡아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게 되면 초안지 하나 준다고요. 초안 잡을 때는 역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답안지 저렇게 하는 거고 초안은 역으로. 처음에 보자마자 정답 찾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능하다. 정답 찾는 거죠. 얘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판단 기준 뭐 쓸까 잡으세요. 이거 봤을 때 문제점이 판단 기준 한 개 설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근데 판단 기준 2개 이상 설정하는 문제가 이제 초안 잡아야 되는 거지. 판단 기준 뭘 잡아야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2개로 나뉩니다. 내가 아까 학설이 있는 쟁점이 많이 없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기본서하고 사례전제부에 다 넣어놨다고 있습니다. 학설이 방대한 쟁점이야. 또는 전원합체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판례하고 현판례 판례 변경시킨 거. 아니면 개정법이요. 국법하고 현행법 법 개정한 거. 그런 것들 중에 조금 논의가 많은 게 있어요. 뭔지는 이제 사례전제부 보시면 될 겁니다. 논의가 좀 많은 거 또는 학설이 방대한 거. 얘네들은 단일 목차로 10점 또는 15점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거 전부 다 기출문제 해설집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용 간접 침해에서 전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무슨 내만. 이게 15점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네 일본 학설이 긴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10점은 작년 문제인데 실시권자가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인정되는지 학설을 쓰시오 해서 학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10점짜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사례제 핸드북이나 기본서 보시면 정해진 쟁점이 있습니다. 걔네들만 10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단일 목차야. 단일 목차면 하여튼 초안 잡을 게 없어요. 그냥 쓰면 되니까. 문제는 단일 목차가 아닐 때. 그때는 5점당 하나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8점짜리가 나왔다. 판단 기준 2개 쓰라는 것 소리인가?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지. 13점짜리가 나왔다. 판단 기준 한 3개는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그래야 하고 초안 쓰는 거야. 판단 기준 뭘로 나눠야 되지?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스텝을 뭘로 나눠야 되는 거지? 이걸 도출하는 거죠. 그건 뭔 소리인지는 이따 정확하게 예시 답안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8점 초과하면 8점 이상이면 복수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목차가 아니고. 근데 얘들은 작년 시험, 가장 최근 시험이었는데 전부 다 5점짜리였습니다. 단위목차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1번에서는 판단 기준이 11조 쓰는 거였고요. 문제 2번에서는 59조 2항, 출원인만이 아니라 제3자도 심사 청구할 수 있다를 쓰는 거였습니다. 5점짜리니까 단위목차. 얘네들은 학설이 없어요. 그건 단위목차. 다만 이게 지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냐면, 그거 잘 이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었냐면, 다목차가 됐을 때 의를 뭘 잡아야 돼? 이거 얘기하다 나왔거든요. 다목차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얘하고 별개 문제지만 이거 제가 의의를 퉁쳤습니다. 퉁친다는 게 뭔지는 또 나중에 이제 답안지 보면서 볼게요. 얘하고 얘를 의의를 하나 목차로 잡았어요. 그거 뭘로 잡았냐면 하나는 판단 기준이 11조고 하나는 판단 기준 59조 2항이었는데 두 개를 총괄하는 게 바로 심사청구제도야. 심사청구제도. 그럴 때 의의를 심사청구로 잡는다고요. 그게 의의 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거 저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 답안지. 문제 1. 문제가 총 4문제 나옵니다. 30점, 20점, 30점, 20점. 1번 설문 1의 해결. 각 문제마다 설문이 2개, 3개, 4개 다양하게 나옵니다. 1번 문제요지. 문제요지는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립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은 문제요지부터 시작하지만 초안 작성할 때에는 당연히 정답부터 초안지에 써놨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정답을 문제요지로 버무리지.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제요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설문 1에서는 공동 출원 시 1인이 각자 대표의 심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을 살핀다. 이렇게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정답이잖아요. 거기다 묻는 바를 법률의 규정을 살핀다면서 버무린 거야. 그럼 묻는 바하고 제 문제요지하고 문장이 달라지거든. 예시는 또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한 줄 정도로 작성하면 되고요. 뭐 길게 가는 경우는 한 2줄 있는데 주의하세요. 처음에 글 쓰는 게 재밌을 때는 문제요지를 5줄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요지는 어떤 교수님이건 100점이 좀 적은데 예를 들어서 뭐 7점짜리 문제요지는 한 0.5점 될까 말까인데 5줄이나 쓰시면은 답안지 인생이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하여튼 답안 쓸 때 문제요지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걸 이제 장황하다라는 표현을 교수님께서 많이 쓰시는데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갈수록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그냥 일단 제 걸 모방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똑같이 모방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대로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기면 거기서 살짝 변형. 근데 처음부터 내 스타일로 한번 해봐야지 하면 장황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이건 짧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의. 정답과 연관된 절차, 권리, 제도의 의의 취지를 살핀다. 우리 특허법은 절차법과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절차 아니면 실체야. 절차 아니면 권리라고. 예를 들어서 뭐 특박권에 대해서 문제 나왔다. 특박권 의의 쓰는 거야. 특허권에 대해서 문제 나왔다. 특허권 의의 쓰는 거지. 올해 시험, 그러니까 바로 최근 시험이죠. 전형식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전형식구 의의 쓰는 거야. 그게 권리 쓰는 거고. 아니면 이제 무조건 절차 내용이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심사 나오면 심사 의의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규성 문제 나오면 신규성 의의 쓰는 거고, 심사 청구 나오면 심사 청구 의의 쓰는 거고, 그게 이제 절차. 그 다음에 제도는, 가끔 가다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제도라고 표현하는데, 가끔 가다가, 글쎄요, 뭐 균등론? 이런 것도 뭐 제도라고 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그거 의의 쓰고, 뭐 어쨌건 절차하고 권리하고 둘 중에 하나서 가장 아우르는 개념으로 의의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요 느낌 가져가시면서 답안지 연습하시면 또 잘 공감이 되실 텐데, 답안지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논리학이에요. 최종적으로 요거를 좀 도출하고 싶은 거고, 정답, 결론. 얘를 논리적 단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갖고 스텝별로 접근하는 거, 이걸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배울 때 공식을 유도하고 유도한 공식으로 사안을 해결하듯이 먼저 가장 상위 개념 의의 잡고, 그 다음 거기서 조금 좁혀서 판단 기준 잡고, 그 다음 완전히 좁혀서 정답 잡고, 역 피라미드식으로 논리적 전개를 하면 되는 거고, 이 판단 기준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을 다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의의를 잡아서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라는 게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나 수학하고 달리 법학은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그거 말이 되네 하면 다 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답안지에서 어떤 것들을 의로 잡았는데 이게 꼭 정답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나의 판단 기준, 그 판단 기준 연관된 내용, 두 개의 판단 기준, 두 개 다 연관된 내용을 잡으면 되는 거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좀 그럴듯한 연관성은 있어야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제 거 그대로 모방을 하시면서 가시고 나중에 그 모방이 완성됐을 때 자신만의 노하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유 있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초안 잡을 때 쓰라는 소리예요. 특히나 판단 기준이 2개 이상 나왔을 때 의를 난 뭘 설정할까? 정답과 연관된 절차 관리 제도의 의 취지를 작성한다. 한 2줄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법대에서 정통적으로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배점 무조건 있을 건데 배점의 비중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길게 쓸 필요는 없고요. 3번 여기가 메인 기준입니다. 4번 법문제면 법률의 태도를 쓰게 되는데 보통 법문제는 여기가 법문제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파트 1, 2, 3, 4로 특허법 배웠었는데 절차 총치, 거절 이후, 절차, 심사, 그 다음에 각종 권리, 특허권, 실시권, 질권, 침해, 실체, 그 다음에 심판소송, 마지막에 PCT. 이 중에서 PCT 대부분 법문제고요. 다만 올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기 지정에 대한 국내 우선권 주장, 주체적 요건 기억나시죠? 그런 게 가끔 있어요. PCT는 판례 문제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령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 법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권 주장 절차, 분할 출원 절차, 그 법 쓰는 거예요. 법 쓸 때 우리 1차 때 했던 것처럼 절차는 건 주체기관 서면으로 정리했었죠. 그걸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주체기관 서면 전부 다 법 문제잖아요. 그쪽은 법령의 태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계속 제 사례전도 보시다 보면은 문제 출제되는 쟁점 유형별로 여기는 법 문제구나 이런 게 나중에 감이 올 거예요. 여기는 판례 문제겠구나 이런 감이 올 겁니다. 법령의 태도 정답과 연관시켜서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개정법 같은 경우는 국법과 현행법을 같이 좀 비교를 해주세요. 국법을 그러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제가 1차 수업할 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제 핸드북에 다 넣어놨습니다. 사례제 핸드북과 기본서에 있는 국법과 현행법은 국법을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비교입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것도 비교를 하고요. 시험 문제도 비교식으로 출제합니다. 그거 제가 기출문제 풀이해서 출처 분석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놓으면은 배점에 있어서 당연히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을 거예요. 국법과 현행법.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법령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본을 언급하면 좋습니다. 그게 유명한 좋은 본은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근데 이걸 외우려고 내가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진 건 시험장에 가서 보고 쓰시면 되고 내가 보고 쓸 시간도 없다. 시험장에서 사실 법령 찾고 있는 게 시간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안 쓰는 건데 유명한 법조원 같은 경우는 써주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4번 판례 태도. 제가 여기 스텝 1, 2라고 해놨는데 스텝 1은 처음 시작하실 때 스텝 2는 처음 시장이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렇게 접근하세요. 처음부터 스텝 2로 접근하지 마시고 스텝 1, 정답과 연관시켜서 판례의 결론 위주로 적는 겁니다. 판례의 결론 위주라는 게 뭐냐면 이제 판례노트 핸드북이 나올 건데 판례노트 핸드북은 판례노트하고 똑같은 판례인데 2차 답안지용으로 제가 좀 목차 잡고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그게 좀 차이점인데 그리고 좀 요약을 해놨고요. 판결문 작성할 때 먼저 경이라고 해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냥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걸 해결해서 나는 이런 생각하에 그게 검토죠. 판사님의 검토. 생각하에 그걸 놓은 거라고 해요. 그거는 이렇게 판단 기준 설정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게 우리가 배운 판례, 결론.
판결문을 세세하게 분석하자면 사안 논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접근하실 때는 결론만 외우는 거지. 그게 우리 1차 판례 강의할 때 판례 노트에서 굵은 글씨 밑주고 그것만 해놓은 거. 그 두 줄만 외우는 거지. 그걸 먼저 다 외워보세요. 결론 위주로 요약해서 적는다. 특히나 사례집 핸드북에 제가 판례 다 요약해놨습니다. 사례집 핸드북에 있는 판례 표현을 먼저 외우세요. 그거 2.5줄 미만 원칙이라고 해서 절대 2.5줄 넘지 않습니다. 그걸로 처음에 외웁니다. 외울 때는 제가 사례집 핸드북에 전부 다 굵은 글씨에 나왔고 그걸 암기용펜으로 다 가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자신 있어졌어. 스텝 1이. 그럼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는 게 여기까지 확장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 논거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사안까지는 확장 안 해도 되는데 논거까지 확장하는 거죠. 어떤 특강에서 모 교수님께서는 판례를 갖다가 5줄 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한 8줄, 8줄 쓰라고. 그래야 점수를 좋게 주겠다고. 그게 결론만 쓰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서 판사님의 논거까지 같이 쓰라는 거죠. 여기다가. 근데 그걸 언제 하나같이 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텝 1만 해도 50점 무조건 나옵니다. 50점이면 합격 점수 나옵니다. 특허법은 올해 합격하신 친구들도 40점 중후반대에서 합격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다 민사소법이 고득점 나오고 특허상표는 그렇게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점만 나와도 합격 점수라고요. 사례지 핸드북까지만 외워도 반드시 5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에 거기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저는 뭐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낼 상황은 욕심을 내야죠. 나는 한번 수성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스텝 1 다 외우고 남들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영광 한번 가져봐야지. 그때 판례노트 핸드북으로 판결문 논거까지 외워버리는 거죠. 근데 논거라는 게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가 됐으면 술술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스텝 2, 암기가 가능하다면 판례의 사안 논거까지 함께 적습니다. 특히나 사안은 뭐 생략해도 되는데 논거까지는 적으면 교수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스텝 1, 2에도 가로하고 넣어놨는데 먼저 사례진도 완벽하게 외우시고 이게 난 다 외워졌다면 판례노트 핸드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판례를 원문 그대로 적을수록 점수를 높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판례 변경이 있으면 9판례, 현판례 같이 써주세요. 비교는 무조건 교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이때 9판례, 현판례가 전원합체 판례면 당연히 같이 써줘야죠. 9판례 이랬는데 전화합체로서 판례를 이렇게 변경했다. 그거 무조건 써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쟁점만 제가 사례지 핸드북에 넣어놨습니다. 외웠어요. 판례 변경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가 구대원 판례하고 전화합체 판례. 이건 대법원을 대법원으로 바꾼 거죠. 그거 말고 하급심, 특허법원에서 O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X라고 한 사안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것들도 교수님께서 분석해서 평석, 판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평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몇 개 좀 내셨거든요. 요거 사례지 핸드북에 중요한 것도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하급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했다 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두 상황이 판례 변경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하급심 판례를 다 공부하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게 정리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산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기본서나 사례지 핸드북의 중요한 쟁점만 몇 개만 발전해놨습니다. 거기까지만 특허원 판례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허원 판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답안지에다가 판례는 대원 판례인지 특허원 판례인지 아니면 1심보원 판례인지 그것까지도 쓰라고 하는 뭐 학원가의 강사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걸 외우고 있습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판례라고 쓰세요. 아 예를 들어서 대원 판례인데 특허원 판례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린 거야 그거. 잘못 외워갖고 잘못 쓰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게 무슨 점수에 있어서 뭐 크리티컬하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논술이야 그게. 무슨 판례인지 구분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거는. 다음 학설의 제도 3페이지입니다. 특허법은 학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학설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학설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학설을 적고요. 학설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유명한 학설이면 적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설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유명한 학설은 제가 2차 기본서 사실적으로 다 넣어놨고
유명학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안지에도 써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5점당 하나로 해야 되는지 유명학설이어서 10점이었는데도 단위목 찬지 이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명학설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요걸 위해서라도 구분해야 되니까. 그다음 라면 검토. 법령과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는 게 타당 부당 치는 겁니다. 바람직한 판단 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냥 제가 드리는 걸로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견해의 해당 제도의 취지나 특허법 1조를 이용해서 왜냐함에 따라서의 논리 전개를 하는데 논리 전개도 제가 다 그냥 드릴 겁니다. 그런 거 공감하시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한편 절차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면목 없이 인위적으로 정한 약속에 불과한 법령의 태도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 했을 때부터 1년이나 한다. 그 1년이라는 게 특별한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검토가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를 생략해도 좋다. 그래서 사례자인드 북에 모든 법령의 태도마다 검토가 있지 않아요. 법령의 태도 중에 일부는 검토가 없습니다. 그런 건 이런 의미에서 제가 검토를 뺀 겁니다. 그러나 그 이해 문제는 검토를 작성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건 논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를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검토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는 작성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라는 소리입니다. 4번 구체적 판단. 검토에 설정한 판단 기준을 설문을 정해서 사안을 해결하고 문제에 따라서 사안적인 깊이 있게 필요한 경우는 3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집 보시면은 무슨 상황인지 보시면 알 겁니다. 좀 길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들 뭔지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줄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게 많습니다. 참고로 3표는 사안포섭이 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특허는 사안포섭이 길려면 기술적 내용을 줘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 내용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일반화된 시험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물리 공부했고 누구는 화학 공부했는데 무슨 기술적 내용을 줄 겁니까? 기술적 내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포섭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근데 상표는 샤넬하면 샤넬을 누구나 다 알잖아. 그러니 사안포섭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샤넬을 줘버리니까. 그래서 특허는 이 사안포섭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하고 답안지 쓸 때 혼란 갖지 마세요. 결론은 따로 써도 좋고요. 원래 법대에서는 따로 쓸 것을 요청하는데 저는 이거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 답안지에서는 다 겹쳐놨습니다. 사안 구체적 판단하고 정답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의 각주 1번. 지금 얘들은 다 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길어봤자 2줄, 뭐 이거 1줄. 그 다음에 이거 뭐 길어봤자 3줄인데 그럼 나머지는 몇 줄 써야 되나?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각주 1번. 1점당 2.5줄. 2.5줄이 최소한 50점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오해하지 마시고 제 생각상은 최소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점당 2.5줄. 2.5줄이면 그럴듯한 답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전개가 되는 답안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2.5줄도 안 되면 뭔가 답안지 읽다가 뚝뚝뚝 끊겨요. 또는 답안지가 목차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황합니다. 그럼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 반대로 상당히 고수분이 계신다고 항상. 그럼 수석 가야 될 거 아니야. 남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4줄까지 가는 분을 봤어요. 제가. 근데 4줄 가려면 절대적으로 조심하세요. 2.5줄까지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5줄도 안 나오면 답안지가 너무 빈약합니다. 고수는 4줄 가도 괜찮습니다. 뭐 아는 게 많으니까. 특히나 판례도 길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아쉬운 건데 내 머릿속 많은데 시험이 2시간 안에 써야 됩니다. 근데 고수들 중에 필수기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필체가 너무 이뻐갖고. 이거는 고수면 가시되 필수가 안 나오면 아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시험 제도인 건데 내가 많은 걸 알아도 내가 필수기 안 되면 내가 그만 써야 할 때. 그거 조심하세요. 고수일수록.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답안지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안지 쓸 때 그런 거 연습해도 좋아. 배점당 난 몇 줄까지 써야지 꺽쇠 표시 조그맣게 해놓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내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하시라고. 뭔지 알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상담 많이 했는데 정말 실력 좋은 친구가 떨어졌다고 온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나 너는 왜 떨어졌냐 했더니 4번 문제를 안 썼다는 거야.
그게 없을 것 같죠? 정말 많습니다. 사업 문제 안 썼다는 사람이. 사업 문제 안 쓰거나 시간이 없어갖고 1차 객관식 풀듯이 단어로 썼다는 거야. 너무 많아요. 그럼 너무 안타깝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오버하면 안 돼. 필수 기록이기 때문에. 다만 2.5줄 이상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줄에 25자 정도. 이게 한 줄에 제가 채점은 거의 안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답안지 봤을 때 한 줄에 20자 미만 쓰는 분들이 있는데 단어가 너무 크게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제 느낌인데요. 그래서 미니멈 25줄. 근데 한 줄에 35줄 넘어가면 너무 빽빽할 거예요. 그래서 25줄에서 한 30줄 정도 쓰면 딱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판단 기준 줄수 정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이거 잠깐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중 초안 요령 첫 번째, 결론을 찾습니다. 정답 찾습니다. 두 번째, 배점 고려해서 결론에 대한 판단 기준 목차 설정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바가 2 이상인 경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따가 예시 문제에서도 볼 거고 나중에 제 기출 문제집에서 볼 건데 아예 문제에서 묻는 걸 이거 하고 이거 하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크게는 기출 문제 3개까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목차 나누라는 소리예요. 판단 기준 목차를. 그렇게 하면 좀 감사하지. 판단 기준 뭘 목차로 나눌지를 교수님께서 다 알려줬으니까. 여러 개 묻고 있으면 그거대로 판단 기준 목차 잡고요. 그러니까 초안 쓸 게 없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묻는 바가 단일한 경우는 5점당 하나로 예상을 해라. 예컨대 백과점 8점이면 유명한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 한 2개는 뽑아내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1개만 나와. 더 생각하라는 소리야. 근데 언제까지 생각하냐? 평생 생각할 수 없지.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그래도 한 7분 안에 3점짜리 같으면 많아야 10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을. 왜 그러냐면 2시간 안에 절대 답안지를 못 써요. 뭐 일반적인 필수기라면. 그래서 20점짜리 같은 경우는 한 7분 안에, 3점 같은 경우는 한 10분 안에 이 모든 문제에서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쓰기 시작해야 돼. 생각보다 이것도 연습을 하세요. 자꾸 제가 연습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끼리 이제 스터디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한번 더 쓰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쓰면서 아 이런 문제였나? 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초안 잡을 때 안 나오다가. 그래서 정해진 시간 넘어가면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개인 차는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 이게 여담인데 여기서 이제 인생이 막 식은땀 흘리고 눈물 나는 거지. 8점인데 내가 생각해 아무리 생각해도 목차가 하나 나오는 거야. 눈물 나는데 괜찮아요. 쓰기 시작하면 뭔가 보일 겁니다. 3번. 각 판단 기준 목차를 총괄하는 의의를 정한다. 이거 시간 너무 뺏지 마세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한 거 모든 판단 목차하고 다 연관성 있네 하는 그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더 합리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법학이 정말 불완전한 논리라는 걸 일단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기출 같은 경우는 강사마다도 정답이 다 다르고 그 말은 뭐겠어요? 정답도 정해진 게 없을 수 있다는 소리야. 어떤 강사는 그 문제에서 신규성 쓰고 있고 어떤 강사는 그 문제에서 진보성을 쓰고 있다고. 근데 수험생분들은 야 이게 신규성이 맞냐 진보성이 맞냐 막 싸운다고. 법이 그렇다고. 법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도 그렇게 있으면 점수 나옵니다. 쫄지 말고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답안 작성 방법과 답안 작성 전에 초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드린 걸 토대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기출문제 가져왔습니다. 기출문제 가져왔는데 뭘 가져온 거냐면은 문제 유형별로 나눠서 가져와 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문제 유형이 첫 번째 단문형. 이게 전통적인 고시시험 스타일이죠. 그리고 과거 이제 조선시대 뭐라 그래, 그 과거 시험 그 스타일입니다. 그냥 이론에 대해서 쑥 울프라는 거. 단문형이 그래도 2, 3년에 한 번 꼬박꼬박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사례제 핸드북하고 기본서에다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론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다 암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단문은. 단문형은 생암기입니다. 생암기. 단문형 쓰실 때는 답안지에 이게 지금 문제 유형마다 나누는 이유가 초안 접근할 때랑 답안지 쓸 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겁니다. 단문형은 당연한 건데 얘가 없지. 가불병을 주지도 않고 그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 목차를 빼도 됩니다. 써도 되고 빼도 되고. 나는 그냥 무조건 다 일관화 시킬 거야. 그러면 쓰고. 근데 쓰다 보면 단문형이 이 소리하고 똑같아져요. 나는 그냥 뺄래. 한 빼. 사례전도 보시면은 단문형이 어떤 거는 그냥 이거 다 일관화 시켜드리려고 뭐라도 예가 있으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일관화 시키려고 이걸 쓴 것도 있는데 아예 아무리 쓰다 보니까 이거 다 똑같은 소리면 이게 조인중 이거죠. 가면 가밖에 모르나? 뭐 이리 또 오해할까봐 어떤 거 좀 빼놨어요. 그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단문형.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출신 판례요. 또는 최신까지는 아니어도 주요 판례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PhD 자기정에 대한 국내 우선국자 주체적 요건 그건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가 적중 정확하게 한 건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 문제. 이거는 매년 하나에서 2개. 이건 100% 출제되는 거고 많을 때는 3개 문제까지 다 판례 문제. 적을 때는 하나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판례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개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최신 판례, 주요 판례가 그 PhD 자기정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던 거 그거. 그 각 반제품만 만들었을 때도 특허명 생산을 본 거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얘가 2차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공부할 때 판례 노트만 계속 갖고 다녀도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판례 문제가 제일 메인이니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라는 건 검토 쓰는 건데 법은 검토가 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판례에 대해서 검토 쓰는 게 일반적이고 교수님께서 평석이라는 것도 판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거고 얘가 이 전형적인 답안지 일로 가는 겁니다. 이 답안지로 가고 판례도 제가 이따가 예시 문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단일 목차가 아닌 게 있어요. 사안 포섭할 때 판단 기준이 2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 어떤 판례형 같은 경우 학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일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례형이라고 이게 절차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실체와 관련된 거 요 스타일이 있는데 얘는 대놓고 이런 판례 사안이 아닌 거 그럼 교수님께서 창작해 놓은 사안 이건 원래 완전 그냥 판례 사안은 똑같아요. 그래서 발명의 명칭 갖다가도 똑같이 줍니다. 판례하고 그 완전 판례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흔히 뭐 1차 사례 문제 내듯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판례와 법을 짜집기해서 교수님께서 만든 상황. 그게 이제 제가 사례형이라고 붙여놨는데 사례형이 이제 절차형하고 실체형이 있습니다. 절차형은 100% 출제됩니다. 그게 신규진보성 거절이라고 심사 아닌 심사. 이거 100%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문제 나오는 거야. 무조건 신규진보성은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도 전형적으로 이거 쓰되 보통 이거 법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뭐 우선권 주장하면서 신규진보 사는 거. 그거 쓰는 유형 제가 사례젠드북이나 이런 데 다 나왔으니까 몇 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유형에 대해서. 문제는 얘인데 이게 우리가 특허에서 많이 아는 거거든. 이게 올해 그러니까 기출, 바로 최근 기출에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웠던 건데 이거 민법 문제입니다. 이게. 가불병 걸어놓고 가불병이 법적 지위 잡은 다음에 가불병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지 민법적 사항. 그게 기출문제 풀이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통적인 우리 변리사님이나 심사관님 출신의 교수님께서는 저런 문제 잘 안 내요. 근데 법대 출신의 이쪽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런 문제 많이 냅니다. 민법적 사안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 연습을 안 하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거든. 이것도 올해 기출 같은 경우 제가 아무리 찾아도 판례 정확한 사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만드신 실체형 문제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제일 어려운데 그거 연습하시라고 뭐 올해 기출도 좋게 연습이 나왔네요. 그 기출 문제 좀 보시면서 되는 거고 제 사례제 핸드북에도 가불범의 법적 지위, 가불범이 뭘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저 스타일입니다.
저스타인은 답안지 접근하는 거와 초원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논문형은 보통 단문형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기출문제 분석해드렸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한 4년 걸쳐서 한 번씩 출제를 하시더라고. 논문형이라는 것은 판례가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판례와 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무슨 법을 더 만들자, 무슨 판례를 더 만들자 하면서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형입니다. 이거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준비하려고 재작년에는 저한테 수험생분들이 하루에 하나씩이나 일주일에 하나씩 최신 논문을 검색해 오는 거야. 그 구글 찾아서 검색하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건 좀 유료니까 학교 가서 검색을 해오더라고. 그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질문을 해요. 논문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야, 너 이거 해갖고 무슨 공부하냐. 이렇게 항상 얘기했는데 뭐 결국은 합격을 했는데요. 저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거 하고 있으면 당연히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내가 초고수다. 읽어도 좋아. 4년에 꼭 한 번은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초고수가 아니다. 저건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버리세요. 논문을 읽고 있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내가 최대한 알고 있는 판례와 법으로 근접해서 거기서 응용을 하셔야 돼. 1차에서도 이상한 문제 나오면 응용하는 문제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2차에서도 저는 응용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응용식으로 접근하세요. 쓰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문제 유형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예제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